금보다 비싼 고래똥 용현향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안용락입니다. 최근에 가끔 제가 연락을 받는데요. 그 바닷가에서 이상한 물에 뜨는 돌을 발견했다고 이게 무엇인지 질문을 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만 돌처럼 생겼는데 이게 물에 둥둥 떠다니고 해서 아마 인터넷이나 뭐 책을 찾아보고 금보다 비싸다고 하는 고래똥이 아닌가 하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고래똥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고래똥은 먹이를 먹고 소화할 때 소화하고 나서 이제 남은 찌꺼기를 배설하는 건데 갑각류를 먹는 보리고래 같은 경우 키토산 때문에 붉은색 똥을 싸게 됩니다. 대부분 고래들은 묽은 변을 싸는데요. 이 똥을 싸게 되면은 물에서 바로 퍼져가지고 여기 보시듯이 붉게 연기처럼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보시면 굵은 똥 주변에 하얀 끈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고래 내장 속에 있던 기생충이 배변을 통해서 빠져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향고래 같이 어류나 오징어 같은 큰 먹이를 먹는 고래들은 우리 사람들처럼 갈색의 대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갈색의 변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묽은 변을 보기 때문에 향고래도 변을 보게 되면은 물속에서 바로 퍼져가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래의 대변은 물 속에 있는 먹이를 먹어서 표층에 올라와가지고 대변을 봐가지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할 때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됩니다. 즉 비료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래가 먹이를 먹고 표층에서 배설을 하는 과정을 웨일 펌프, 즉 고래 펌프라고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금보다 비싼 고래똥 용현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용현향을 만들어내는 향고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용현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향고래는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 짙은 회갈색의 채색을 띠고 머리가 아주 큰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명도 파이세터 마크로세팔루스라 해가지고 마크로가 아주 크다라는 의미고 세팔루스가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큰 고래다라고 해서 학명이 이렇게 붙여졌고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머리가 몸 길이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큰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몸에 보시면은 온몸에 주름처럼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고요. 그리고 등 쪽에 보면은 조그맣게 등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 지느러미까지 굴곡이 져 있는 게 향고래의 특징입니다. 수컷은 체장이 한 15에서 16m 정도 되고 체중은 한 40톤 정도 됩니다. 최대 18m까지 기록되어 있었지만 보통 한 15에서 16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암컷 같은 경우에는 약 11에서 12m 정도의 체장을 가지고 있고 체중은 20톤을 넘지 않습니다. 보통 한 15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고래의 머리가 큰 게 특징이었는데요. 이 머리를 자세히 보면 이 향고래 머리의 왼쪽 끝에 콧구멍이 나 있습니다. 즉 분기공이 왼쪽 끝으로 나 있어 가지고 숨을 내쉴 때 콧김이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는 게 향고래의 특징입니다. 이빨고래, 즉 향고래나 범고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고래 같은 경우에 이빨고래라고 하는데 이 이빨고래들의 특징은 분기공이 사람처럼 두 개가 아니라 이 콧구멍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한 개로 된 게 특징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그 향고래 머리의 모식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여기 스컬이라고 해서 두개골이 있고요. 머리는 두개골이 뒤쪽이 되겠고 길게 뻗어 나온 것이 사실은 위턱입니다. 위턱이 이렇게 길게 뻗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아래턱도 길게 뻗어 나와서 새의 부리처럼 길게 뻗어져 있죠. 그리고 두개골은 뒤쪽에 있고 앞에 큰 부분은 사실 기름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라고 하면 턱 뒤쪽 부분이 머리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주둥이가 길게 뻗어 나와 있고 그 앞에 기름 주머니가 크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그림을 보시면은 그 정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돌고래의 멜론하고 같은 기능을 합니다. 즉 이빨고래들은 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먹이를 찾게 되는데요. 먹이를 찾을 때 소리의 방향 그리고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그런 돋보기 역할 같은 기능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스퍼마세티라고 하는 게 향고래의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서 뇌유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스퍼마세티 오가는 별도의 기름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격투기 선수들이 훈련할 때 쓰는 샌드백처럼 크게 자루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자루를 감싸는 근육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방 덩어리는 서로 기능이 다른데 정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스퍼마세티 같은 경우는 저온 상태에서도 기름이 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기름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에 이 기름이 굳기 때문에 향고래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깊은 곳으로 잠수할 때 빨리 잠수하기 위해서 혈액 공급을 차단하게 되면은 이 기름이 식어가지고 굳어져서 고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밀도가 높아서 부력이 줄어들게 되고 빠른 속도로 잠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물 밑에 있다가 그 표면으로 올라올 때는 이 피를 돌려가지고 다시 이 기름을 따뜻하게 해서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되면 밀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부력이 상승하면서 빨리 물 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력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향고래는 현재 가장 깊이 잠수할 수 있는 포유류입니다. 보통 한 1000m 정도 되는 수심에 한 30분 정도 잠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듯이 이렇게 꼬리를 완전히 물 밖으로 내밀어 가지고 몸을 숙이게 되면은 이제 한번 들어가면 최소 30분은 지나야 향고래를 다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고 기록은 한 90분 정도 호흡을 참고 3000m까지 잠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고래들이 이 깊은 바다에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이한 생리 적응이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향고래 같은 경우는 육상의 사자처럼 어미, 즉 목의 중심에 집단 생활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새끼하고 어미 향고래는 무리를 지어서 열대에서 온대 해역까지 분포하는 게 특징이고요. 수컷은 단독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한 두세 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가지고 어미와 새끼보다는 좀 더 추운 곳, 즉 한대 해역까지 분포하는 게 특징입니다. 향고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바다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여는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모든 바다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바다에서도 가끔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해에서 새끼 향고래를 촬영한 동영상이 보도되기도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처럼 광화군 보름도에 죽어가지고 발견된 향고래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해서 매년 죽어서 발견되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든지 가끔 향고래가 우리 바다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고래는 과거에 미국 포경 산업의 주 포획 대상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동부 지역인데요. 뉴욕하고 보스턴, 우리한테 잘 알려진 대도시 사이에 뉴 베드포드하고 낸터킷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이 18세기, 19세기에 미국 포경 산업의 황금기를 이룰 때 대표적인 포경 기지였습니다. 이제 용현향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또 어떻게 향고래를 이용했는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낸터킷에 가시면 포경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11m 정도 되는 암컷 향고래의 골격을 전시해 놓고 그 밑에 보면 8명이 탈 수 있는 조그만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스크린에 있는 배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모선이 한 300톤에서 400톤 정도 규모가 되고 저 모선 옆에 이렇게 조그만 포획선을 한 4-5척을 붙여가지고 고래를 발견하게 되면 이 포획선을 내려서 고래에 접근해가지고 작사를 던져가지고 예전에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냥한 향고래들은 주로 화장품 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 그리고 칫솔, 그 다음에 구두 주걱, 솔 등과 같은 이런 공산품을 만드는 데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향고래는 아니지만 긴 수염고래 같은 경우에 이빨 대신에 있는 이 수염판을 가늘게 찢어가지고 여기 보시는 코르셋 같은 속옷으로도 만들기도 하였고 또 고급 양산의 우산 살로서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고래 같은 경우는 기름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양초라든지 등불을 밝히는 등류, 그리고 비누, 그리고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윤활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화학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향고래를 포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나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소위 말하는 18세기, 19세기에 서구 열강들은 대부분 이 고래를 잡아가지고
공업 원료로 사용했던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석유가 하는 역할을 고래기름이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세기 말에 그 석유가 개발되면서 고래는 이제 점차 잡는 게 줄어들게 되었고, 서구 열강들은 이 고래를 먹기 위해서 잡았다기보다는 이 기름을 이용하기 위해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그리고 러시아나 미국의 그 극지방에 있는 원주민들,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고래고기를 먹기 위한 식량으로서 고래를 잡았었죠. 특히 향고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머리 부분을 설명드릴 때 스퍼마세티, 즉 뇌유라고 하는 그 기름 주머니에 있는 기름이 굉장히 고가로 팔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제를 해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 18세기, 19세기에 굉장히 많이 잡았던 이 향고래의 뇌유를 아직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낮은 온도에서도 굳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우주선이라든지 인공위성과 같은 이런 저온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계 장치의 윤활유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기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고래를 포획할 때 보통 한번 배가 이제 출항을 하게 되면 3년은 기본으로 해서 5년, 7년씩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고래를 사냥했기 때문에 배 안에서 소일거리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게임기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가지고 놀겠지만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던 향고래의 이빨을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고향 마을의 그림, 풍경, 그리고 고래 잡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새겨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를 스크림쇼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이제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아주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모비딕이라고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거나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건데요.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1820년대에 그 에섹스호라고 하는 포경선이 남태평양에서 향고래의 공격을 받아서 배가 부서지고 그 선원들이 다 죽고 생존자가 2명인가 3명인가 남았었는데 그 생존자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이 소설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허먼 멜빌도 자신이 원래는 포경선을 탔던 선원이었고요. 그래서 이 실화를 바탕으로 이 소설을 썼는데 우리말로는 백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써서 미국을 대표하는 문학 작품으로 아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용현향을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배경이 되는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 가보시면은 그 해양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관에 가면 향고래가 대왕오징어를 사냥하는 모습을 실물 크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향고래가 1시간 가까이 호흡을 참고 깊은 바다로 내려가가지고 사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이 향고래들이 깊은 바다에서 잡아먹는 게 대왕오징어입니다. 대왕오징어는 예전에 거의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이 향고래를 이제 사냥하면서 배를 갈라보니까 큰 오징어가 나와서 이제 점차 알려지게 되었고요. 크기는 10m 이상 되는 오징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왕오징어의 빨판을 보면 남자 어른 손바닥 크기 정도로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빨판 안에 날카로운 가시 같은 게 있어가지고 향고래가 대왕오징어를 잡았을 때 벗어나기 위해서 막 핥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빨판을 붙였다 떼고 하면은 이 향고래 머리 주변에 이렇게 흉터가 생겨서 흉이 지게 되죠. 그리고 이 흉이 오래 남다 보면은 결국은 점차 밝은 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흰고래, 백경 모비딕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소설의 주인공인 향고래가 나이도 많고 노련한 수컷 향고래였는데 그만큼 오징어를 많이 잡아먹고 해서 머리 부분이 하얗게 바뀌었다는 의미로 흰고래라고 별칭을 붙였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향고래 위속에서 발견된 오징어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오징어 같은 경우에 약 한 1m가 넘는 크기고요. 그 다음에 이 오징어 같은 경우는 한 2m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상처 없이 그냥 통째로 삼킨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위속에서 나왔는데도 이 정도 크기니까 이 향고래가 얼마나 큰 동물인지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왕오징어처럼 큰 10m가 넘는 이런 오징어들은 한 입에 못 삼키기 때문에 해수면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뭐 집단에 소속된 친구들과 나눠 먹거나 아니면 혼자서 막 뜯어가지고 포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속에 보면은 소화되고 남은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 소화되고 남은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 오징어 입에 해당하는 부리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남게 되는데, 앞에 보여드렸던 1, 2m 정도 되는 오징어의 부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소화 과정을 통해서 바로 배설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10m 되는 오징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리가 크고 단단해서 소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날카롭기도 하고 해서 향고래의 위장막을, 위장이나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막이 이 오징어 부리를 둘러싸게 되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점점점 커져가지고 그게 바로 용현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현향은 우리가 배설하는 대변, 즉 똥이 아니라 이물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가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똥이 아니고, 용현향 같은 경우는 향고래가 크기가 커서 토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냥을 했을 때 배를 갈라서 발견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이제 배설할 때 대변과 함께 같이 배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현향은 뭐 크기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매우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까만색의 용현향도 있고, 그 다음에 갈색을 띤 것도 있고, 또 밝은 흰색을 띤 용현향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 만들어지게 되면 짙은 색을 띠고요. 그 다음 점점 이제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산화되고, 그 다음에 햇볕을 쬐고 해서 변형 과정을 거치면은 밝은 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성분도 점차 바뀌게 되는데요. 용현향을 이제 어떻게 구별하는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용현향은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돌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 들어보면 무게도 꽤 나가고 거의 돌하고 비슷한 무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을 때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돌하고 좀 다른 게, 이 표면을 이렇게 잘 문질러 보면 양초 문지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약간 끈적거리면서 기름기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물리적 특징은 이게 밀도가 낮기 때문에 물에 빠뜨렸을 때 둥둥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돌처럼 보이는데 물에 뜬다고 하면 용현향으로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바늘이라든지 아니면 철사, 뭐 젓가락 같은 이런 쇠꼬챙이를 불에 달구어 가지고 용현향에다 데워보면 금방 그냥 녹으면서 연기가 나고 뚫리거나 아니면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흰색이든 까만색이든 보면은 약간 초콜릿 색깔을 띠는 점액질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인삼 진액 같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맞다 하시면 그 다음은 이제 화학적인 성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화학 조성을 봤을 때 여기 보시는 암브레인이라든지 암브리놀, 그 다음에 암브록산과 같은 이런 물질들이 있어야 용현향으로 인정이 됩니다. 용현향과 비슷하게 뭐 물리적 성질은 똑같지만 그 외에 우리 뭐 수지라든지 아주 밀도 높은 스티로폼, 특히 바다에서 쓰는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유기물들이 붙어가지고 용현향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화학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 세 가지 물질 중에 암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한 35에서 55% 정도 함유를 하고 있어야 용현향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용현향을 향수의 고정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뭐 최고급 향수 원료라고 하는데, 사실 용현향 자체의 냄새는 그닥 뭐 좋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용현향은 말 그대로 그냥 대변 냄새가 나고요. 구린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정제가 되고 나면 물에 젖은 종이 박스 같은 냄새, 눅눅한 냄새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수의 원료라기보다는 향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해주는 그런 고정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성능이 좋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향수의 고정제로 사용되면서 같은 무게의 금값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비싸게 거래가 됐었고요. 최근에도 뭐 용현향으로 발견이 되면 향수를 만드는 회사에서 용현향을 구입을 하긴 합니다만, 그 인공으로 지금 요즘은 고정제가 워낙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같은 금값을 받을 수는 없고 금값의 한 절반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용현향을 향수의 제조 과정에 사용하는 업체가
유럽에 있는 상수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바다에서는 발견을 하더라도 판매를 할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가를 지나다니면서 바닷가에서 물에 떠 있는 바위를 발견하시면 여러분의 행운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용현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